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RIS 스마트 항만물류 사업단 단장 김줄성입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으로 대표적인 지역 주도 사업입니다. 올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부산의 14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부산을 이끌어 나갈 부산의 세계 핵심 산업 분야인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린 에너지 융합부품 소재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BITS 공유대학을 설립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BITS 공유대학에서는 세계 핵심 분야에 대한 다채로운 주제와 오픈 강의를 통해 부산 핵심 산업 분야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식들로 가득 채운 교육 콘텐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BITS 오픈 강의, 이제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시작이자 미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현재 주변 국가 항만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항만물류 환경 변화를 맞아 대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어지는 국가와 산업,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항은 스마트 물류, 스마트 메가포트로 전환을 거듭하며 새 시대 항만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으로 꿈꾸는 부산항의 내일,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항만의 개념부터 세계 속의 스마트 항만, 그리고 스마트 글로벌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 변모할 부산항의 미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마트 항만 물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항만 물류는 스마트 물류의 한 하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물류에 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을 크게 보면 4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은 전기기관이 등장으로 일종의 작업들이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전기에서 그다음 전기로 환원이 되면서 실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는 정보화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모든 각 분야, 각 산업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이나 그 관리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아래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와 차이를 본다면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든 정보화는 일종의 기본적인 데이터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걸로부터 더 발전된, 즉 지능화되고 무인화되는 시스템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 모두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더 스마트화해졌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전을 하는 게 물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의 발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류도 크게 지금 4단계 정도의 발전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류 1.0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실제로 물류에서의 운송을 기계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육상 운송을 고속화, 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해상 수송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물류가 일종의 하역 작업, 그리고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하역 작업의 자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이 이제 가능하게 해준 하나의 기반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표준화되고 일관화된 하나의 컨테이너 수송 기기가 나옴으로써 우리 물류에 있어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한 해상과 육상, 중간에 바다에서 내린 화물을 재조작하지 않고 육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항만뿐만이 아니라 일반 창고라든지 또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자동화 기술, 자동 창고나 자동으로 화물을 분류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역이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물류 2.0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물류에서도 정보화가 아주 급격히 도입되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물류 3.0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류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WMS, 창고 관리 시스템, 또는 TMS, 운송 관리 시스템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물류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관이나 수속과 같은 서류 및 인정을 해주는 이런 업무들도 모두 전산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물류 3.0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마찬가지로 물류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스마트화, 스마트 물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화 기술,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합한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 이런 기술들이 물류에 도입이 되었고, 이 시기를 우리가 물류 4.0의 시기다, 즉 스마트 물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현재가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류의 발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또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행보를 같이 해서 항만에서도 똑같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항만은 화물을 갖다가 내리고 올리는, 물론 이제 바다로 해상으로 수송하는 기능을 연결해주는 그런 화물을 하역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항만이 등장했고요. 이 시기를 포트 1.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역 작업을 기계화하는 이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전기 에너지가 도입이 되고 또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항만이 이런
공장 주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포트 2.0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항만도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부분이 정보화되고 또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등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가 하나의 화물 수송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게 되었고, 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항만의 가장 중심 기능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물류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항만의 단계로 포트 3.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물류 기능을 하는 자동화나 정보화가 된 항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인화된 터미널 또는 항만 또는 지능화된 항만 터미널 이렇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항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트 3.0과 포트 4.0의 한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항만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드렸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자동화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가 통해서 자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 항만이 가질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첫째, 자연환경이나 혹은 물동량, 교통량의 변화에 자율적으로 가장 최적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결정하는 초지능화. 그 다음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나 그런 인프라 시설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성. 그 다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미리 일어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감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 기능이 주요한 스마트 포트, 즉 스마트 항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을 이제 수행하려면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항만이 구현이 된다면 당연히 기대 효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통합 물류의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화, 그 다음에 친환경 물류, 그 다음 배후 도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그 다음에 정보 통합이나 공유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항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크게 스마트 항만을 운영하는 데 활용되는 장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장비들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배정하는 그런 운영센터, 그 다음 화물을 항만까지 이송하는 선박, 그 다음 그 화물 그 자체, 컨테이너, 이런 게 모두 스마트화된 시스템이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갖다가 지상으로 하역하는 암벽에 있는 자동화된 크레인, 그 다음 이런 컨테이너를 장치장까지 이송을 하게 되는 내부에서 무인으로, 무인 이송 장비, 그 다음 이렇게 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장치장에 잘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치장 크레인, 이런 세 가지가 주요한 스마트 항만의 장비가 되겠고, 이러한 장비를 제어하고 배정하고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그런 관제센터라든지 또 정보센터, 항만 운영센터가 스마트 항만 관련을 하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마찬가지로 이 항만에 들어오면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자율로 운항되는 선박에 의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화물은 스마트 컨테이너라는 스스로 자기의 위치나 상태 정보를 운영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제 스마트 항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항만 물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물류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자율운행 차량, 무인 차량이 되겠죠. 그 다음 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같은 IoT 기술, 센싱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이 스마트 항만에도 그대로 탑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화 항만 장비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자동화 항만 장비에서부터 각종 정보들이 IoT 센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라든지 작업 상태를 모아서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만 장비뿐만이 아니라 화물, 스마트 컨테이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외부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는 자율운항 선박이나 외부 트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모두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터미널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장비를 전체를 제어하는 장비 제어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고, 과거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운영 계획을 작성을 했다면 이게 무인으로, 즉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토스나 ECS의 제어나 계획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렇게 모여진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실물에 있는 터미널을 가상 공간에 컴퓨터 내에 가상화해서 실제 터미널과 똑같은 거를 가상화해서 하나의 가상 터미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 터미널의 여러 가지 계획과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과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항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관련 주체들과 실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거 가장 신뢰성 있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또한 스마트 항만에는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동화 항만, 즉 스마트 항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무인 자동화 터미널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 항도에서 이미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었고 현재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시아권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투아스항, 그다음 중국의 칭다오나 상하이, 그다음 샤먼항 등이 이미 무인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을 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롱비치항도 무인 자동화 터미널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동원에서 운영하는 동원 컨테이너 터미널이 국내 최초로 자동화 터미널로 개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부산 신항의 2-6단계, 광양항, 인천항 등이 계속 자동화, 완전 무인 자동화 터미널로 날 수 있게끔 조성되고 추진되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 선진 항만에 비해서는 후발로 나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토 개발 계획이나 또 국가의 물류 전략 또 항만 개발 전략에 이런 스마트화 또 스마트 물류 자동화가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곧 우리나라도 이러한 항만들을 쫓아 선진 항만의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스마트 항만 물류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항만 물류가 만들어내는 부산의 내일은 이제 머나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대로 이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독일 함부르크항 등 세계적인 항만들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적용해 물류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항만 개발을 2015년부터 4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중국 상하이항은 지난 2018년 자율주행 트럭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IBM과 IoT 플랫폼을 도입해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산항 역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 항만 물류를 책임질 스마트 항만 부산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마트 항만의 혁신과 부산항의 미래 전략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스마트 항만 물류입니다.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스마트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항만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흘러가는 물류라는 부분을 다룬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물류하고 해사산업연구본부의 이영경 본부장입니다. 크게 오늘 다룰 주제는 4가지 주제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항만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항만의 발전 단계, 항만의 스마트화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항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1900년대 프랑스 화가들이 이제 그린 2000년대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 2000년대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 그리고 캠핑카,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원격이나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 당시에 로봇을 상상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저 아래에 보시는 이제 드론 소방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르는 사람들이 날라서 소방관이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드론이 날라서 직접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정문 하백이라고 1965년에 2000년대 모습을 그렸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AI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원격 진로라든지, 전기 자동차, 저 당시에 그런 걸 상상을 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씩 바라봐야 될 거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1900년대 저렇게 상상을 했는데 저 정도의 이제 2000년대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에 이제 상상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죠. 저기서 보면 달나라 수학여행. 저건 아직까지 꿈을 꿨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기술이 빨리 확산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기간들이 보시면 몇 년에서 그리고 몇 개월 이렇게 빨라졌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사용해봤겠죠. 챗GPT. 얘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100만 명 정도 사용되는데, 확산되는 데까지 5일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저것도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용하니까 스레드를 아시겠지만, 걔는 나오자마자 200만 명이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되는 정도로 이제는 기술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가트너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래 기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처음 등장을 했다가 최고 정점에 흘렀다가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 그림인데요. 하나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2021년에는
아, 저 정도로 생성이 됐어. 이제 나왔어.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저게 뭘까? 이런 상태였는데, 오른쪽에 2024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직접 실험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 기술이 뭔가가 될 것 같아. 이 정도로까지 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술은 나오고, 상상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XAI는 뭐냐면,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왜 저런 개념이 나왔을까요? 딱 우리는 보면 저 사진을 보면 저거는 판다야 라고 생각하는데 AI는 저거는 판다가 아닌 것 같아. 57.7% 정도 판다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막 노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긴팔 원숭이야. 100% 긴팔 원숭이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AI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얘가 이거를 판다로 생각 안 하고 긴팔 원숭이 생각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 가능한 AI를 해서 왜 이런 가정들을, 왜 이런 상상을 할까 AI가, 그거를 이제 가미함으로써 설명 가능한 AI가 됐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는 예전에는 되게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그림이나 저기처럼 이제 앵무새 사진을 넣고 다양한 학습을 시킵니다. 회전도 시켜보고 다양하게 색깔도 변화보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영상도 만들어내고 소설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뭔가를 추가하는, 어차피 데이터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쓰셨던 챗GPT 2020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쓰면서 이런 게 어떻게 나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로 딱 돌아가면 1966년도에 엘리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엘리자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처음에 이제 약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대화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고 난 뒤에 엘리자가 나왔어.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고 저희가 막 이렇게 채팅을 해봤는데 처음엔 너무 신기했거든요. 내가 질문, 내가 너무 슬퍼하며 뭐 때문에 하니 뭘 도와줄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얘가 정말 똑똑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는데 22년에 챗GPT 얼마나 좋아졌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얘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써보셨죠? 그러니까 챗GPT 써봐서 물어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에 보면 엘리자하고 너하고 어떻게 달라 했더니 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돼서 훨씬 더 자연어 처리도 잘하고 좀 더 똑똑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챗GPT 사용해 보시고 다양한 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이 그냥 멈춰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항만하면 모르겠지만 부산항 하면 아시죠? 수출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고 항만이 있습니다. 그럼 항만은 멈춰 있지 않고 처음에 1단계에서는 단위 최적화를 통해서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스마트 항만 도시화를 과정을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말은 항만은 계속 유기체처럼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네모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건 뭐냐면 안전이나 그다음에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목표화해서 각각별로 모듈별로 최적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 문제를 풀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단위 최적화라는 단계를 거쳤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단계를 왜 왔냐면 단위 최적화를 했더니 항만 자체의 이제 어떤 효율화나 전체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만 전체를 묶어서 로봇도 한번 투입시켜보고 그리고 한번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저기 보면 아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네모 박스가 훨씬 더 커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잘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한 단계, 그리고 사람이 작동하지 않아도 움직이는데 이 정도까지 되는 자동화 단계. 지금 부산항도 이제 뭐 자동화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부산 자동화 단계 조금 더 넘어서 뒤에 나오시는 왼쪽에 3단계 거치는 단계를 디지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디지털화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기에 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론 막 날아다니고 거기에 이제 IoT 센서를 달고 모든 항만에 있는 자원들에다가 정보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해당 정보가 이제 토스라는 시스템, 항만 운영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정확한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떻게 따져보면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서 수출입을 하고 누구나 대기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항만에서 자꾸 대기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항만이 아무리 가운데서 잘한다고 해도 왼쪽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박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선박이 들어오는 게 원래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계속 지연 도착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트럭이 원래 계획대로와 다르게 늦게 들어오거나 순서가 엉망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잘 최적화시켜서 잘 만들어 놓은 계획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벌어지게 되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게 스마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 로봇 같은 걸 넣고 센서를 다 넣어서 최적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 해운하고 해운 부분도 연계시키고 내륙 물류 부분도 연계시켜서 한 덩어리가 돼서 전체 정보, 그러니까 나랑 연결된 모든 정보를 한번 전체적으로 최적화시켜보고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됐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항만에서 배출되는 이런 이때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해볼까라는 관점에서 에너지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관점에 좀 더 나아가서 다양한 목표에 따라서 조금 더 깨끗한 항만으로 만들어가고 좀 더 잘 움직이는 항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모습인데요. 아까 보셨던 가운데 모습에 스마트 항만은 가운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는데, 항만이 혼자서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주민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도시는 더 발전하고 항만하고 둘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방법 자체가 스마트 항만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은 AI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이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가 스마트 항만 도시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의 이제 스마트 항만의 이제 발전 단계를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항만은 과연 계속 이제 나올 것인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겨우 이제 3% 뭐 이하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무리 잘해도 4%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스마트 항만 시장에 2026년 대비 2027년까지 연평균 24.3%까지 성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스마트 항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히 더 저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항만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럼 아시아 태평양이죠.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한국을 다 포함한 이 아시아 시장들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기술은 자동화나 IoT나 AI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 도시,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환경도 고려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성 있게 가는 방법이 뭘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 더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까지 다 빠져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렇게 스마트 항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 열심히 돌려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기 보시면 부산항 위치가 생산형 중심의 스마트 항만으로 보입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어떤 상하이항이나 어디다 보면 싱가포르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연계성 측면, 좀 아까 보셨던 스마트 항만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연계성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엔토프항이나 로테르담항 그리고 함부르크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을 싱가포르 항 수준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연계성 측면에서는 이제 그 함부르크 수준까지 다 올려가지고 최대 이상적인 항만을 만든 우리나라가 스마트 항만을 주도해보자라는 관점으로 그려진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의 스마트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항만을 우리가 스마트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을 보시면, 처음에 제일 위에 이제 보시면 현재는 운영 중인 항만에서 사람이 있어도 장비가 인식을 못합니다. 왜? 눈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스마트 항만은 거기에 센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사람이 있네? 멈춰야지 하고 자동으로 멈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항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장비가 계속 이제 그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에는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멈추게 하고 새로운 장비를 투입시켜서 조금 친환경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유지보수 관점인데, 장비가 고장나면 이게 해외에서 수입된 장비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몇 개월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는 미리 고장이 날 것 같아. 고장을 미리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게 이상적인 모습의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항만 말씀드렸던 것이 해운하고 항만하고 내륙 물류가 전체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이제 단계 넘어가시면 되는데, 동영상이든 이 이제 장표를 보시면 고객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 케냐에 있는 이제 그 커피를 이제 생산한 사람이 이제 패드를 보고 이 물건을 보내면 되겠군 하고 항만을 보내면 각각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육상에서 관제센터에서 자율운항 선박 보고 너 출발해 이렇게 하면 운송 중에 있는 배에서 저기 운송 중 제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커피를 열심히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쪽에서 이제 벙커링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연료를 넣는 방법은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곳에 가서 이제 물건을 넣게 되고, 운송 중에 갑자기 이상한 진단을 느꼈을 때 드론이 날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려주면 관제센터 자체 전체 모여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럼 이걸 다음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지연이 도착하게 되면 터미널 지연 도착을 알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서는 해당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항만을 막 운영하는데 갑자기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한참 기다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D 프린터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드론이 날라서 해당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에 들어가서 장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스마트 하역을 한다거나 하이브루프 운송을 해서 직접 이제 그 고객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고, 컨테이너 하나가 포장 단위로 하나씩 묶어서 이제 고객한테 배송하기 위해서 드론이 날라서 집까지 배송하고, 나는 집에서 이 물건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항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이거를 설문조사를 저희가 이제 그 500명 대상의 이제 항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항만에 대해서 어떻게 선호도를 가지십니까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안전하고 인간 중심의 항만이고 쾌적했으면 좋겠고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쾌적한 것보다는 여기서 바로 뭔가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기는 효율적인 항만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네 가지 속성이 다 중요한 항만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항만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은 항만하고 항만 산업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도시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항만 도시는 다 연결된, 어떻게 따지면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이 되고 이게 하나가 돼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항만 산업하고 스마트 항만 산업이 발전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대표 항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항만 산업 관점에서는 1보다 높다라는 거는 평균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스마트 기술을 넣어서 스마트 항만 산업이 어떨까라고 봤더니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다는 거는 스마트 항만 산업은 항만 산업에 비해서 조금 못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 항만 산업을 이제 올리고, 그러면 도시하고 항만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할 때, 여기 이제 저희가 하나 실험을 했었는데, 새로운 품목을 발굴을 해서 항만으로 보내서 항만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으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를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배로 막 운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항공으로 대부분 다 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선박을 타고 해상으로 갈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IoT 센서하고, 저기 이제 IoT 센서하고 데이터 로그가 보이는데 그걸 장착을 해서 온도 변화, 위치 변화, 그거를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태국에 있는 소매점까지 이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적 관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은 빠르니까 뭐 품질이 변화가 없겠지? 그런데 이제 배는 오래 걸리니까 혹시 변화가 많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봤습니다. 실제 이제 그 뭐 품질이나 당도 변화를 봤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해상 운송을 한다고 해서 품질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러면 항공에서 해상 운송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소매점에 갔습니다. 태국 소매지에 가서 판매를 할 때는 이거는 항공에서 왔는지 해상으로 왔는지 말씀 안 드리고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원래 가격 7만 원에 그대로 사갔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항공 운송을 안 하고 해상으로 운송을 한다면 훨씬 더 물류비가 싸거든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품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도시나 항만이 같이 물동량을 늘고 그리고 도시는 더 발전을 하겠죠. 이게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항만하고 도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만이 주변에 비슷한 산업이 구축되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을 주변에 깐다면 여기는 항만은 자동차 항만이 돼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그에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쇼룸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래자동차 공장이 막 그런 AI나 IoT 센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듯이 항만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만 이제 제대로 된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항만 도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런 다양한 기술을 넣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하고 움직임이 궤도로 일어나고 지연 없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항만을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항만이나 스마트 항만 도시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따져보면 스마트 항만이 뭔지, 그리고 물류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기술 자체도 뭔지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일 첫 장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건을 이제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주문하고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 바로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게 이제 수출입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어디까지 오고 있고 정확한 날짜에 도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따져보면 물류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한 품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서비스 수준도 만족하면서 도착하게 만드는 게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류를 만들어가는 게 스마트 항만이고요. 그리고 항만이 도시 속에 있다 보니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 항만과 도시가 상생잘종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가는 게 스마트 항만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부산항은 동북아 항만물류 경쟁에서 부산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부산항은 이제 세계 3대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항과 가덕도 신공항, 내륙 운송을 연계한 거점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AI는 물론 자율운항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의 혁명을 선도할 부산항. 부산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이 이제 부산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